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좀 정리를 해볼까요? 일부러 지우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앞강의 들어보시면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요. 확률 표집 방법에는 확률 표집 방법과 비확률 표집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당연히 확률 표집 방법이 뭐예요? 타당도가 상당히 높겠죠.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은데 확률 표집 방법에는요, 단순 무작위와 체계적 계통, 충합 표집, 집락, 군집 표집이 있고, 비확률 표집에는 임의 표집, 유의 표집, 할당 표집, 눈덩이 표집이 있다라고 설명이 되어졌습니다. 거기에서 지난 시간에 단순 무작위는 만수표나 어플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선정하게 되고요. 그죠? 체계적 계통은 표집 간격 K값을 통해서 우리가 계산한다라는 것을 배웠죠. 충합 표집은 대표성이 가장 높다라고 했죠. 이 중에서 대표성이 가장 높다. 대표성이 가장 높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표집 오차가 가장 적은 거죠. 모수값과 통계치 값의 차이가 별로 없다라는 거죠. 대표성이 높다라는 것은. 그래서 대표성이 높다라는 것은 표집 오차가 가장 적다라는 것과 연동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집단가는 이질적이고 집단내는 동질적이다라는 것 기억하시겠죠? 집락 군집은 충합 반대였죠. 집단가는 동질적이고 집단내는 이질적인 성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확률 표집 방법 중에서 확률 표집 이 네 가지 방법 중에서요, 가장 표집 오차가 큽니다. 표집 오차가 가장 커요. 그러니까 대표성이 가장 떨어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표집 오차가 가장 크고요. 집락 군집은 뭐예요? 설명했듯이 표집 단위와 관찰 단위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표집 단위는 무엇을 갖고 표집을 해요? 초등학교를 예를 든다 그러면 전국에 있는 초등학교의 명단을 갖고 표집을 하게 되잖아요. 관찰 단위는 학교를 보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의 성향을 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표집 단위와 관찰 단위가 다르다라는 거. 그래서 뭐가 필요 없다 그랬어요? 전체 학생의 명부가 필요하진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러한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설명하고 지으려고 이제 지워도 되겠죠? 여러분들 머릿속에 충분히 입력이 되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자, 확률 표집 방법에 이어서 이번에는 비확률 표집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비확률 표집 방법은 확률 표집과 같이 무작위적인 개념으로 표집하지 않다 보니까 확률 표집 방법에 비해서는 대표성이 훨씬 더 떨어지겠죠. 왜냐하면 무작위가 가미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편의라든지 유의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가미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작위로 뭐예요? 표집하는 방법이라 그러면, 비확률은 편의와 유의 이러한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편의 표집, 임의 표집, 유의 표집, 판단 표집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해하면 그게 무슨 말인지 이젠 알겠어요. 이렇게 되겠죠? 자, 일단 임의 표집과 편의 표집 같은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 적혀 있는 것은 같기 때문에 적은 건데요. 임의 표집이나 편의 표집은요, 말 그대로 내 임의대로 300명을 뽑아버리는 거죠. 표본의 크기가 300이라 그러면 내 임의대로. 근데 내 임의대로 뽑을 때 대부분 어떻게 뽑겠어요? 내 편의에 의해서 뽑겠죠. 너 임의대로 해라고 했는데 가장 어려운 방법을 선택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가장 편한 방법을 선택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단순 무작위가 아니라 내 임의대로, 말 그대로 내 편의대로 그 300명 표본의 크기를 선정하는 것을, 표본을 선정하는 것을 임의 표집, 편의 표집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도 관광객의 뭘 할까요? 제주도 여행 만족도에 대해서 설문을 한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오늘 기준으로 제주도에 입도한 관광객 전체의 명단을 알고 거기에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그죠? 단순 무작위나 체계적 계통을 해야 확률 표집 방법이겠죠. 근데 그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임의 표집, 편의 표집을 하는 거예요. 쉽잖아요. 그리고 현실성이 더 높잖아요.
자, 임의 표집, 편의 표집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래요. 제일 쉬운 거는요. 어떤 제일 사람들이 많이 가는 관광지나 그것도 아니면 공항에서 딱 앉아서 그냥 지나가면서 관광객이세요? 이거 설문지 하나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하루면 300명 다 받을 수 있겠죠? 한 몇 사람이 조사원 몇 사람이 활동하면요.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것이 뭐다? 임의 표집과 편의 표집이다 라는 거죠. 이 임의 표집과 편의 표집은요, 모집단의 정보가 전혀 없을 때, 이루어진다라는 것이고요. 표본을 구하기가 쉽고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연구에서 사실상 임의 표집, 편의 표집을 많이 하게 됩니다. 단점으로는 표본에 편증이 생기기 쉽고 대표성이 없다라는 거. 이 전체가 대표성이 떨어지긴 하지만 더 떨어져요. 나머지에 비해서 더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임의 표집이나 편의 표집이 유의나 할당에 비해서 더 대표성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속하고 빨리 할 수 있고 경제적이다라는 어떤 장점들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대표성이 떨어진다라는 것이 단점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다음으로 유의 표집, 판단 표집은 뭐냐 하면 이거는 편의에 의한 거지만 이거는 판단에 의한 거예요. 조금 의미가 다르죠. 편의는 말 그대로 내가 좀 편하려고 하는 것이 편이라 그러면 판단은 뭐냐면 뭔가 생각을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의나 판단은 어떠한 모집단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을 때, 여기는 모집단에 대한 정보가 없을 때 한다 그러면 유의 판단 표집은 모집단의 정보가 높을 때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두 표집 방법의 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집단에 대한 어떤 충분한 경험과 지식, 정보 이러한 부분들을 이미 알고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요? 연구에 반영해서 뭘래요? 표집하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떠한 정보들이 충분히 있어요. 그러면 단순하게 이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번에는 관광객의 만족도 이런 것들을 할 때 관광객이 와서 뭐 식당이라든지 아니면 관광지 뭐 이러한 아니면 교통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만족도의 차이가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려해서 뽑자, 표집하자라는 그러한 정보들을 연구에다가 녹여내는 거죠. 자, 그런데 그것을 체계적으로 나누어서 단순 무작위로 체계적 계통으로 하면 좋지만 그러한 정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확률적으로 뽑기 어려울 때 뭐예요? 유의 판단 표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할당 표집. 할당 표집은 이미 설명이 되어졌죠. 할당 표집은 어떤 거라 그랬어요? 충합 표집과 같다라고 얘기했죠. 다른 것은 뭐예요? 그 안에서 표본의 크기에 따라서 표집할 때 단순 무작위나 체계적 계통으로 뽑으면 충합 표집. 임의 표집 아시겠죠? 그냥 편한 대로 뽑는 거. 유의 표집도 임의 표집과 다르진 않으나 보다 정보가 많아서 그 정보들을 녹여내는 것을 유의 표집이라 그래요. 이 방법대로 뽑을 때를 할당 표집이다라고 하는 거 아시겠죠? 다시 한번 설명하면 모집단이 있어요. 모집단이 성향을 봤더니 이렇게 층이 나눠져요. 남성과 여성으로 나눠져요. 그러면 남성이 60%고 여성이 큰 거죠. 남성이 40%고 여성이 60%라고 할 때 여기에서 40명을 뽑고 계산하기 쉽게 여기에서 60명을 뽑을 거예요. 여기에서 40명과 60명을 뽑는 방법이 단순 무작위나 체계적 계통, 그러니까 난수표를 이용한 단순 무작위나 표집 간격 K의 값에 의해서 이 40명을 뽑는 방법은 충합 표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뽑으면 충합 표집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이 40명과 60명을 뽑을 때 단순과 체계적이 아니라 임의나 유의 표집 방법으로 40명과 60명을 뽑는다 그러면 이 방법은 뭐가 된다? 할당 표집 방법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네요. 그래서 할당 표집 방법은 충합 표집 방법과 동일하다라는 거죠. 그러나 표집 방법에서 뭐만 다르다? 그죠?
임의나 유의 표집 방법으로 표집하는 것이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눈덩이 표집이에요. 눈덩이 표집. 눈덩이 표집은 어떤 거냐면요, 조사 대상자가 다른 조사 대상자를 소개하면서 그 표본의 크기가 점점 커지는 것을 눈덩이 표집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셨죠? 네. 당연히 여기에서 표집 오차가 가장 작은 것은 할당 표집이겠죠. 가장 체계적이잖아요. 이 안에서 가장 체계적이잖아요. 그래서 표집 오차가 가장 작다라고 볼 수가 있죠. 반면에 눈덩이 표집은 어때요? 눈덩이 표집은 어때요? 표지 크기를 처음에 정하는 게 아니야. 표지 크기는 어떻게 대상자가 선정되냐면, 표지 크기가 설정되면 표집이 처음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소개시켜주고 또 다른 사람을 소개시켜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 표집의 크기가 눈덩이, 여러분들 어렸을 때 눈사람 만들어 봤죠? 조그마한 눈뭉치를 굴려가면서 점점 키워나가는 것, 이러한 방법들을 뭐라 그런다? 눈덩이 표집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 보통 어떨 때 하냐면요, 대상자 선정이 상당히 은밀해서 대상자를 찾기가 어려울 때, 예를 들어서 미혼모 여성이다라고 합시다. 지금 그래도 많이 오픈돼서 미혼모 여성이 많이 사회적으로 이제 활동하고 있지만, 뭐 아직까지도 많이 미혼모 여성에 대한 어떤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약간 숨기는 성향이 있잖아요. 그죠? 만약 그렇다 그러면 내가 미혼모 여성의 어떠한 그런 성향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싶어요. 근데 내 주위에 미혼모 여성이 아는 분이 한두 분 있어서 내가 그 연구를 시작한 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한두 분을 상대로 연구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조사 대상자가 좀 더 많았으면 좋겠는데 혹시 이러한 설문, 동일한 설문인데 이것을 좀 해주실 분이 없을까요? 라고 해서 그 대상자들로부터, 왜냐하면 그 대상자들은 서로 유사한 집단들과 서로 소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분에게 소개를 받아서 누구한테 이렇게 얘기해 봤더니 그분이 마침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라고 하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이제 또 설문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또 그분에게 이러한 동일한 설문지로 설문을 더 받아야 되는데 혹시 도와주실 분이 있을까요? 이렇게 하면서 그 크기를 점점 키워나가는 방법, 이것을 무엇이라 그런다? 눈덩이 표집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때요? 네, 간단하게 확률 표집 방법과 비확률 표집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다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이런 확률 표집 방법과 비확률 표집 방법에 대해서 특징들에 대해서 살펴보면, 일단 확률 표집 방법은 연구 대상이 어느 정도 목록이 있어야 가능하겠죠. 무작위라든지 체계적 계통이라든지 목록이 있어야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연구 대상의 표본으로 표집 틀이 있어야, 목록이 있어야만이 가능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연구 대상의 표본으로 추출된 확률이 어때요? 여기서는 확률이 같죠. 무작위나 체계적 계통은 확률이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여기에서는 임의나 유의 표집이 있기 때문에 확률이 같지 않다라는 것이 있고요. 무작위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인위적으로 사람의 마음이 첨부된 인위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차이가 있고요. 모수 추정에서 확률 표집은 아무래도 확률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표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모수 추정이 가능하고 비확률은 모수 추정이 불가능한 것이 둘의 극단적인 어떤 차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오차의 측정 가능성도 마찬가지, 오차의 측정 가능성이 높고 측정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라는 것이고요. 시간과 비용에서는 확률 표집 방법이 시간과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그죠? 체계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그러니까요. 반면에 비확률은 바로 그냥 공항에 가서 바로 설문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시간과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간다라는 차이가 있고요. 차이가 있습니다. 네. 자, 우리가 지난번에 앞 시간에 어떤 표본의 크기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좀 더 설명을 한다 그러면 표본의 크기는 어떻게 결정이 되어질까요? 표본의 크기는 크게 하느냐 적게 하느냐, 300명을 하는 게 좋으냐 1000명을 하는 게 좋으냐, 이러한 부분들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냐 하면요, 일단 모집단이 얼마나 동질적이냐에 따라서 구분이 되겠죠. 모집단이 아주 동질적인 집단이야, 성향들이 전부 다 비슷비슷해. 그럼 표본의 크기가 어떻게 해요? 좀 작아도 상관이 없겠죠. 그런데 모집단이 상당히 이질적이에요. 나이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이러면 어때요? 표본의 크기는 좀 더 커지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집단이 동질적이냐 이질적이냐에 따라서 표본의 크기는 좀 더 변경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표집 방법 및 조사 방법의 유형에 따라서도 달라지겠죠. 표집 오차를 줄이고 싶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표집 오차를 줄이고 싶다라고 하면 어느 방법을 선택하면 좋겠어요? 그죠? 확률 표집 방법을 선택을 하시면 표집 오차를 줄이는 그런 어떤 연구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다음에 분석 범주나 변수의 수에 따라서도 달라지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설문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데이터의 양이 많아진다. 변수의 수가 많아진다라고 하면요. 일반적으로는요. 표본의 크기를 늘리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변수의 크기가 많아지면요. 1번부터 4번까지가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쪼갤 건데 대상자가 적으면 1번에 다 집중돼 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비교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변수의 수나 크기가 많아지면 일반적으로 여기에 적어도 어느 정도 30명 이상의 사람들이 한 집단에 다 포함이 되는 게 좋기 때문에 그러려면 한쪽에 치우치더라도 나머지에서도 일정 통계적으로 분석이 가능한 정도의 수치가 나와야 값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표본의 크기가 커진다. 커지면 커지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그래야 설문을 다 받고 분석을 하는데 분석을 하지 못하는 문항들이 간혹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표본의 크기를 또 키워주는 것이 좋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반면에 가장 큰 거는 우리가 연구할 때 보면요. 소요되는 비용이라든지 시간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표본의 크기들을 일반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다음 표본 오차와 비표본 오차에 대해서도 설명이 되어졌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은 좀 상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표본의 오차는 어떻게 결정되냐 하면 일반적으로요. 모집단 전체의 값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신뢰 수준, 연구자가 정한 신뢰 수준에 따라서 표본 오차의 크기가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이지? 그거는 설명 안 한 것 같은데요? 연구자가 신뢰 수준을 95%로 할 것이냐 99%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표집 오차가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95%로 했을 때 표집 오차와 99%로 했을 때 표집 오차 어느 게 커지겠습니까? 라는 거죠. 신뢰 수준을 95% 했을 때 표집 오차는요. 이번에 선거가 있죠. 선거가 있는데 김진훈이 당선될 확률이 50%예요. 50%. 김진훈이 저 정치는 안 합니다. 저 정치할 수 없어요. 네. 내가 당선될 확률이 50%예요. 50%인데 신뢰 수준 95% 범위에서 오차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라는 연구 결과가 나온 거죠. 여러분들 어때요? 투표를 하고 나오면 김진훈이라는 사람이 당선될 확률이 50%인 거예요. 그런데 이 50%의 값은 어떤 범위 내에서 결정이 됐냐 하면 신뢰 수준 95% 범위 안에서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다 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냐면 이 50%를 신뢰할 수 있는 범위가 95%예요. 그런데 표집 오차가 3%니까 적어도 어느 정도에서 47%에서 53% 안에 47%에서 53% 안에 들어갈 확률이 95%라는 거야. 이 값이 47%에서 53% 안에 들어갈 확률이 95%나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뢰 수준을 동일한 연구에서 신뢰 수준을 99%로 했어요. 이 안에 들어갈 확률이 95%인데 99%로 만들려고 해요.
그럼 표본 오차는 어떻게 될까? 커져요. 커져. 10%로. 무슨 말이냐면 봅시다. 자, 여기에 95%가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러면 이 95% 여기에 4% 여기에 4%가 더 들어가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더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표본 오차의 크기가 더 커진다라는 거죠. 이러면 표본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5%라고 합시다. 5%. 자, 그러면 신뢰 수준 99%를 만들기 위해서는 김준웅이 당선될 확률이 50%인데 신뢰 수준 99%에서 표본 오차는 5%이다. 플러스 마이너스 5%이다 라고 하면 45% 여기보다는 더 넓어지는 거죠. 45%에서 55% 이게 당선될 확률이 높으면 55%도 되지만 낮으면 45% 즉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보다는 어때요? 신뢰 수준은 높지만 표본 오차는 더 커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표본 오차는 신뢰 수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표본 오차의 크기는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신뢰 수준을 크게 잡으면 99%로 잡으면 표본 오차는 더 어떻게 한다? 플러스 마이너스 더 커진다라고 볼 수가 있고 신뢰 수준을 낮게 잡으면 신뢰 수준 빵이라고 잡읍시다. 자, 여기에서 극단적으로 신뢰 수준을 0%라고 합시다. 이게 내가 당선될 확률이 50%인데 이거 신뢰할 만한 게 전혀 안 돼. 표본 오차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죠? 표본 오차 있을 필요가 없잖아. 이것을 신뢰할 만한 근거가 전혀 없으면 이제 표본 오차가 적어진다는. 그러니까 신뢰 수준이 적어지면 표본 오차는 적어지고 신뢰 수준이 높아지면 표본 오차는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뢰 수준을 높게 잡으면 오차가 커지고 신뢰 수준을 높게 잡으면 오차가 커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비표본 오차는 얘기했죠? 이러한 표집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설문지나 조사 자료의 작성 또는 인터뷰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오차들을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표본의 크기를 크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표본의 크기를 크게 하면 표본 오차는 작아지지만 비표본 오차는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표본 오차는 표본 조사에서 커지겠어요? 모집단에서 전수조사에서 커지겠어요? 전수조사에서 비표본 오차는 커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표집에 관한 내용은요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어떤 내용에 대해서 살펴볼 거죠?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습니다. 측정과 척도. 이제 어려운 단계들은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고요. 이미 조사론 과목의 절반을 이제 넘었어요. 측정과 척도는요. 그나마 우리가 조금 용어 좀 어려운 단어들이 몇 개 나오긴 하겠지만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설명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어려운 고비들은 이제 충분히 넘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더 좀 릴렉스한 마음으로 같이 해주시면 훨씬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